네, 선뜻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육중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아파서 쉬고 있고요. 페미니즘 쪽에는 관심이 좀 있어서 몇 개 모임에 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임 개수가 여러 개신 거세요? 네, 여러 개인데 그 뭐 잘 안 하는 데도 있고 자주 그래도 나가는 데도 활동을 있고 다양하게 하시나 봐요. 네.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셨을까요? 혹시 아니면 이 인터뷰를 빌어서 좀 어떤 하고 싶으셨던 말이 있으셨는지. 미란쌤 소개로 일단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냥 원래 이런 뭐 이렇게 이 주제로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고요. 사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모임들을 찾아다닌 거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건 이제 성별을 떠나서 그런 분은 또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는데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 찾기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인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여기 예상 질문에도 있지만 언제 처음으로 정치화하셨냐라는 질문을 예전에도 받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은 저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다라고 그 어떤 특별한 정치화의 계기가 제 연령대상 보통은 그 메갈웨이브 때를 기점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연령대 특성상 그냥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고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발언을 하게 된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제가 동의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논쟁이 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를 굳이 뭐 피하지는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좀 피곤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패턴이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는 게 피곤해지는 이유는 페미니즘 때문이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그 드리려고 했던 질문 중에 언제 뭐 어떠한 계기로 페미니스트가 되셨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특별한 계기가 막 있고 그러신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적에 도덕 시간에 배웠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왜냐면 당연한 얘기들이 써 있었으니까 듣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2000년대 초반 요때쯤부터 되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한 10년 정도. 그때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갑자기 메갈리아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10년 동안 그런 분위기였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뭐 그 흐름을 여성 혐오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용어가 번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란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계속 모르던 얘기를 또 더 배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상해졌다는 분위기가 페미니즘이 대두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소위 여혐이 만연한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이제 90년대 중후반 무렵에는 아직까지 그 운동권이 대학교 학생회 조직을 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을 때는 대학의 총여학생회가 있는 게 당연했고 이러던 시절에는 그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당연했거든요. 그 분위기 안에서 남자들이 가끔 투덜거렸죠. 왜 남자는 휴게실 없어 이런 얘기. 그때는 그냥 그게 투덜거림으로 그냥 존재를 했었는데 2000년대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IMF 이후죠. 그래서 뭐 일배 같은 거 생기고 비하 발언이라든가 쪼름열지 이런 발언들 되게 심해지면서 인터넷 댓글란에 처음에 된장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던 분위기를 기억을 하는데 김치녀라는 단어로 전환되는 과정이 굉장히 억지스러웠어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된장녀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붙는 과정은 되게 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온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뭐 섹스앤더시티라는 미드 뭐 그런 여러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된장녀라는 단어 이전에는 미지공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무슨 그- 단어예요? 전에 공주병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거기에 붙여서 이제 욕설을 붙여서 미친 지가 공주인 줄 알고 뭐 이런 말의 줄임말로 되게 유행어처럼 그냥 쓰이는 말이 있었는데 공주병 미지공까지는 여성들이 들으면서 크게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 나 공주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다녔는데 된장녀부터는 대놓고 모욕을 목적으로 한 단어가 등장을 했던 거죠. 막 어떤 소비 라이프 이런 것들을 누리는 여성들을 지칭을 해서 다른 말도 아니고 하필 된장이라는 말을 붙여버림으로써 심적으로 그런 어떤 모욕감을 확 자극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모욕적으로 가는구나 다가가는구나라는 걸 걔들이 체감을 한 후로 되게 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그게 좀 시들해진 무렵에 김치녀라는 단어로 옮겨가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억지스러웠거든요. 김치녀가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은데 굉장히 억지로 그 말을 써서 열심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 얘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인셀에 해당하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일베 애들. 아무도 그 말에 공감이 안 가고 동의가 안 가고 입에 안 붙는데 몇 년 동안 되게 열심히 그 말을 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자리 잡아버렸죠. 말이. 그 과정을 이렇게 지키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전에는 아니었던 게 언젠가부터 뭔가 당연한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체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그 개념녀라는 그런 틀이 서서히 강요되기 시작을 하고 그 아래 연령대 여자애들부터 좀 그런 거를 체득하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해왔구나라고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세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여자애들이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경쟁이 되게 심해져 있더라고요. 외모 코르셋이라고 지금은 부르던데 그게 딱 그 분위기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이어진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DC 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되게 어떤 만연한 분위기 그리고 메갈리아라는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흥한 계기가 그거였잖아요. DC 인사이드에서 그런 여성 혐오적인 욕설이나 표현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다가 메갈리아라는 데서 미러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말을 받아치기 시작을 했을 때, 즉 남성들을 향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을 적에 DC 인사이드에서 갑자기 욕설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거. 10년을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 거에서 거기서부터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됐던 거로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흐름을 계속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런 욕설들에 대해서는 뭐 저도 남자니까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고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라고 말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하다 보면은 이쪽 편을 들다가도 반대쪽에서 오는 게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편을 못 들게 되는 게 있었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건 이따가 나올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백넷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네, 되게 심각한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흐름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에는 한동안 그런 담론이 있었어요. 남성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게 근본적으로 의미가 성립을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저도 들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데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소위 뭐 문화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게 있고 소위 뭐 노동계급에서 뭐 그런 게 힘들다고 말할 적에 저는 뭐 인문대 계열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여성인 학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 익숙해져 있는데 그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과 당연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그 양쪽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 갭을 뭐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쪽에 편만 드는 발언들을 되게 안 좋은 말로 좀 지칭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모욕적인 말들로 그게 요즘 와서는 소위 남팸이라는 말로 그냥 붙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 남팸이지 하면서 피식 웃는다든가. 그 제가 처음 이 제안을 받을 적에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미란 선생님께서 남성 페미니스트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을 적에 저희
그때 같이 있던 사람 중 한 분이 나 봤어요. 옷에 쓰고 다녀 그러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기괴한 괴물을 봤다는 듯한 표정으로 막 말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남팸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 있구나. 이게 저도 말을 하려다가 움찔하게 되는 그게 있어요. 내가 재진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분위기는 좀 여러 가지가 복잡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뭐 양쪽의 잘못이 사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너무 길게 하나? 사실 그 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네네. 먼저 말씀해 주셔서 뭐 네, 탄소는 자연스럽게 그냥 딱 지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원래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으셨는데 혹시 뭐 가장 좋아하시거나 혹은 뭐 추천하고 싶은 최근에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영화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그 서프로젝트라는 영화는 되게 화제였잖아요. 그 영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죠.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0, 30대 소위 요즘 뭐 이대남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일을 시작하는 그 계기가 딱 인터넷 게시판에서 뭐 욕을 하는 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페미니즘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뭐 과격한 게 문제라든가 이런 프레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접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프로젝트 같은 영화는 기본적으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화가 이제 오스터 마모루 감독의 늑대아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라기보다는 보고 나면 뭔가 화가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는 오스터 마모루 남성 감독이 자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평생 뭐 이렇게 헌신하셔서 자식들을 키워내신 그 이야기를 되게 신화처럼 동화처럼 꾸며낸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그 엄청난 가사 노동을 혼자 몸으로 해내는 과정을 굳이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이게 젊은 시각에서 보면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학교를 다니던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돼서 남자친구 하필이면 늑대 인간이었고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과정을 되게 판타지처럼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골에서 뭐 한 빈집을 얻어서 빈집을 혼자 다 수리해서 거기서 모든 노동과 이런 걸 해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그 가사 노동과 그 독박 육아와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런 소재들이 자연스럽게 그 한쪽 성별에 그 전가되는 과정을 너무 남성의 입장에서 되게 낭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많은 형님들과 토론을 하는데 많은 형님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감동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아니 얘 지금 이게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형님은 이렇게 아니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라는 개념부터 좀 해체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사랑이면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그 이제 남성 여성들이 같이 보고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 되게 좀 좋은 소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남자애들 눈에도 보이니까 그 감독은 되게 나이 많으신 분 입장에서 그 아주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도 저걸 너무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낭만적으로 그린다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가 그 에이슬링 월시 감독의 그 모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제목 때문에도 또 논란이 많았어요. 그 모드라는 그 여성 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한국에서는 그 모드라는 사람 이름을 지어버리고 내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버리니까 이 제목 자체도 되게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영화 자체도 보면 되게 논란이 많은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영화를 보고 계시던 많은 중년 여성 관객분들이 울어요. 감동했다면서 저런 게 사랑이시라면서 운단 말이에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장애가 좀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남자를 선택을 해요. 저 남자에게 나를 의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 남자가 이 여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폭력을 당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마주 폭력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나름 조금씩 자기 존재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가령 남편이 뭐 다 내가 일을 해서 벌어온 것이니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라는 말하면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뭔가를 해버려서 네가 다 한 거 같지만 사실은 이건 내가 한 거고 사실은 내가 없으면 넌 안 되고 하는 거를 조금씩 학습시킨다고 해야 될까? 폭력을 쓰지 않지만 서로 길들이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년 여성분들께는 본인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긴 폭력은 아니었겠지만 남편과 같이 사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많이 겹쳐 보였던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남성 입장에서는 좀 반성이 돼야 되겠죠. 본인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질렀던 많은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그걸 극단적으로 저렇게 묘사를 했을 적에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점점 남편에게 각인시켜주는 과정이 되게 이제 요즘 많이 그 얘기되는 화두이기도 한 거죠. 그쪽 용어로는 뭐 이렇게 비가시화된 부불 노동을 가시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 구도를 좀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게 사랑이지라고 말할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굉장히 낭만화된 이 단어는 일단 좀 해체시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고 있고 그 감정이 되게 여러 폭력적인 정황들을 좀 은폐시키고 좀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는 측면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이렇게 20, 30대 2030 남성 여성이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 두 영화가 좀 논쟁적이고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82년생 김지현 같은 영화는 이건 너무 선동적이다 이러면서 일단 거부감을 보이잖아요. 여기선 대화가 안 되죠. 정말 그 새 영화 제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관심이 가져졌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비슷하게 보면 동화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즘 시각으로 다시 그걸 막 해체해서 봤을 때 그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막 계속 생각나면서 정말 예전에부터 있던 작품들을 그렇게 다시 한 번씩 훑어본 작업을 우리 시선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같이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참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생각해도 딱 이렇게 이것은 여성 서사, 페미니즘 영화 이런 영화들 말고 그냥 당연하게 봤었던 영화들을 다시 보면서 문제적인 지점들을 짚어내는 과정이 더 좀 의미 있고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세대 친구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또 저런 게 어떻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 네.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처음에 좋아하는 영화나 장르를 여쭤보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은 여성 중심 영화 콘텐츠가 있냐라고 원래 여쭤볼 예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런 중심 영화라고 했었을 때 2030 세대의 성별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성 사이 간에 좀 가볍게 이런 대화로 주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싶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제 여성 중심으로 매몰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남성 쪽에서 좀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게 이제 봤던 그런 영화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지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역사 기행 갔다 왔는데요. 정말 그 연료비나 효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섬뜩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가 보시면은 느껴지는 게 과거랑은 다를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해주실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까 물론 이제 하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좀 진지한 논의, 페미니즘 관련 논의로 이제 이어갈 생각인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요즘 사회에서 2030 세대 남성과 여성의 의식 혹은 좀 생각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제 이렇게 벌어져 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은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고 근데
요즘에 TV로 보면 정치인들이 자꾸 뭐 특히 이준석이 이렇게 5년 전부터 갑자기 이게 생겼다, 없던 갈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악을 했어요. 아니 5년 전에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봤나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맥락의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뭐 5년 전 10년 전에 인터넷 댓글란에 김치냥 하는 말들이 도배가 되던 시절을 갈등이 없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근데 문제는 지금 좀 어린 친구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흐름을 모르고 그냥 어느 날부턴가 인터넷에서 웬 여자애들이 자꾸 댓글로 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애비충 거리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전에 제 조카가 이제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반 여자애들과 심하게 싸우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애비충이래 우리 아빠를 욕했어.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얘가 이 흐름 들으면 되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애들은 뭐 그 어떤 구도에 딱 놓인 애들이 아니라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 미러링이라는 그 행위가 발화되기 위한 어떤 맥락이 있었는데 그 맥락이 통용되는 세대가 있었고 그 아래는 그 세대랑은 또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맥락과 별개로 그냥 어떤 태도 그런 뭐 기믹 이런 것만을 배워서 그대로 발화할 적에 이건 미러링이니까 해도 돼라는 의식을 그냥 깔고 애비충이라는 욕을 했을 적에 얘가 받는 분노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겪어봤지만 선생님들이 남자애들만 때린단 말이죠. 여자애들은 안 때리고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차별같이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서 페미니즘 얘기만 나오면 그게 당연한 정의이고 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해야 되니까 어린애들 마음에서는 그런 게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맥락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그 윗세대들은 좀 발언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메갈리아가 나오고 거기서 워마드가 갈라져 나오는 과정에서 소위 네페미라고 부르는 레디컬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나는 오늘만 살겠어라는 태도로 이렇게 그 싸움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임하는 그 태도 자체는 저도 이해가 가요. 막 저도 댓글을 달다 보면 내가 오늘 널 죽이고 나도 죽겠어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 때가 있는데 그 태도가 너무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그럼 이 정도로 이어졌으면 이건 더 이상 미러링이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처음 미러링이라는 말로 그 욕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 적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서 그 욕설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좀 봤어요. 이 친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자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맞아 여거부 없어져야 돼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던 친구였는데 그 몇 년 살면서 되게 본인이 여러 일을 겪으면서 딱 여기에 좀 이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그 말들을 배워서 같이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욕설들 미러링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한 잠을 쏟아내고 나더니 잠시 후련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되게 슬프고 그동안 이런 말들을 10년 가까이 그냥 들으면서 애써 참아 넘기고 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 슬프고 뭐 그랬대요. 이 과정은 그 욕설을 즐기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좀 미러링이라는 행위를 보는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항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를 때리니까 때리지 말고 같이 때릴 적에 나는 얘를 때리는 게 좋아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러링이라는 행위가 첨삭됐을 적에 취재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욕을 하는 행위를 즐겨서 이 욕을 하니까 정말 좋아서 즐거워서 재밌어서 그 욕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뭐 6.9cm가 어쩌고 뭐 재기해 이런 말들을 쓸 적에 그게 정말 좋아서 했던 말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모욕적인 말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 모욕이라는 게 뭔지 너도 좀 느껴봐라. 그게 모욕이라는 걸 네가 좀 알아라라는 뜻에서 했던 거였을 텐데 이게 몇 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미련이 아니라 지금 본인들도 즐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워마드가 갈라져 나오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인권 따위 알 바 아니고 내 목적은 오로지 한남을 빼는 거다. 그 무렵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년 지속됐으면 좀 그러니까 오늘만 살겠다는 태도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내일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와중에 저도 지금 제 페이스북 계정에 언젠가부터 그 한 이대남 친구가 이렇게 붙어서 계속 뭔가 댓글로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해보면 평소에는 점잖은 친구인데 이 주제만 들어오면 뭔가 욱해서 욕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주제로 제가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냥 차단하고 떨어져 나가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절 차단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찾아오면서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얘들도 이랬는데 이건 어떡할래? 이러라고 하면서 이걸 대답을 해주려니까 뭔가 되게 길게 돌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미뤄두고는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억울하고 의문이 거대하게 남아 있어서 그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대남들의 그 소위 백래시라고 부르는 현상도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맥락을 좀 충분히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당장 마주치면은 되게 즉흥적인 말들로 서로 욕을 오가게 되니까 그 과정이 힘들죠. 저는 그 갈등의 근본이 페미니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키베라고 하는 행위 본질 거기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을 했을 적에 그 말에 대해서 뭐 깊이 논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어떤 말로 받아친다라는 그 뭐 기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패턴 이런 거는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존부터 있었던 키베의 문제인 거잖아요. 키베를 하다 보면은 오래 매달리는 사람이 사실은 지는 거고 즉흥적인 말로 되받아 쳐주고 모욕감을 준 후에 빨리 로그아웃 하는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 패턴을 그냥 학습을 해서 그냥 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얘기를 할 거면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는 남자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 이래버리고 뭐 말을 끝낸다든가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든가 말을 시켜놓고서 남자니까 말할 필요 없어라고 하면 여태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말을 한 사람은 바보가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말들도 제가 남자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소위 네페미즘이라고 부르는 레디컬을 자처하는 그 흐름이 좀 갈라진 과정에는 소위 저 운동권 세력에 대한 좀 이렇게 거부감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반성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뭐 무조건 너네가 틀렸고 이렇게만 해서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활동하던 한 모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런 말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항상 페미니스트는 친절해야 해? 왜 항상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설명해 주길 바래? 라는 그런 반문을 받곤 했는데 전 그 반문을 좀 뒤집어서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 충실할 필요는 있지 않나?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네가 하고 있는 주장이 스스로 충실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너도 어느 순간 더 길게 대화하기 싫으니까 쉬운 말로 쳐내는 거잖아. 그건 그냥 키베의 기믹일 뿐인데 그 키베의 기믹에 기대고 있는 한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는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충실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말이 너무 길어지나.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하진 않았던 여기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찾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페이스북 감사합니다, 아이디 선생님. 나중에 너무 여쭤보려고 궁금해지는데요? 아, 지금 정지 먹어가지고 좀 오지 마. 근데 방금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충실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방금 하신 것처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꼭 그렇게까지 다 알려줘야 되지? 그렇게 자세하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남성 페미니스트 분이게 뭔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도 좀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좀 과도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갈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살짝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그냥 좀 무차별적인 폭행, 언어 폭행, 즉 진짜 키베 같은 성격이 요즘 들어 오히려 좀 더 난무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바와 같이 페미니즘인데,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성주의와 좀 동일한 개념으로 보통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 자체가 이제 여성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이제 남성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그 베르크스의 책 제목에서 인용이 되면서 한동안 그 이 운동을 선도하던 좀 진보 정당 이런 쪽에서 많이 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이 결국 한쪽에 굉장히 거부감을 안겨주면서 그 레디컬이라는 그 부르는 세력이 갈라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장 내가 급하고 당장 내가 억울한데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해야 해라고 어떤 대의를 말을 하니까 굉장히 강요로 받아들여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게 결국 꼰혐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모두를 위한 게 맞지만 사실은 모두를 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활동을 했던 그 모임에서 되게 여러 종류의 분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을 겪은 분들도 있었고 정말로 이제 분노와 증오와 뭐 그런 게 굉장히 들어찬 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남이 해주는 말을 듣고 싶진 않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 막 나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마, 이런 태도만 나오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이분에겐 폭력인 거예요. 그런 과정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모임에 이제 여성 활동가분들이 뭐 활동가분들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내가 남성이면서 페미니즘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적에 기본적으로 받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너는 남자니까 페미니즘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기만적이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지만 너에겐 그냥 취향이지 않아? 취미이지 않아? 되게 재미로 하는 거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사실은 그래, 페미니즘 망한다고 그래도 사실 저는 잘 살 거예요. 아마 남자니까. 이런 지점을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남성들도 페미니즘에 행복해집니다라고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거는 게 사실은 되게 기만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위 안티페미라고 불리는 그런 이대남이라든가 여러 애들이 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 사실은 내가 하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페미니즘을 한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들 중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등장을 했을 적에 제 경우는 쟤들은 뭐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음이 먼저 들 적에 얘들은 아니 니들은 평등하자면서 왜 그래라고 억가심정이 먼저 들 적에 아니 이건 사실은 얘들이 페미니스트이지 않을까? 나는 되게 시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 얘들은 시혜적이지 않은 태도로 우린 평등하니까라는 뭔가 그런 마인드로 똑같이 따지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지려 드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그 입장에는 사실은 시혜적인 태도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제 입장에 그 지점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뭐 이준석이 하던 말처럼 뭐 우유 당번을 어떻게 했다든가 본인이 그 나이 때에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여유라는 걸 가질 수 없이 왜 나만 이걸 희생해야 되고 나는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쟤는 먼저 취직하고 뭐 이런 말들을 쏟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좀 말이 길어져. 그냥 남성으로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너무 과몰입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위치를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내가 페미니즘 한다고 말했을 적에 여성의 입장에서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즉 여성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 남성 혐오를 선택을 했다고 했을 적에 너는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레디컬 쪽에서는 그래서 정치적 레즈비언이즘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어떤 입장을 가질 수는 없지 않나? 결국은 다 본인 선택일 거고 사실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도 여러 그 유파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마르크스 쪽 페미니즘을 하는 진영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즘으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성 해방주의라고 부르지. 우리는 페미니즘이 아니야, 여성 해방주의야. 이것은 달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또 새로웠어요. 내가 모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남성 입장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보다 남성 스스로 본인이 위치한 남성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페미니즘 쪽의 남성 필자들의 글들 중에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 타임에서 이거 할 얘기는 아니 가령 그 위그너 작가가 얼마 전에 뭐 그런 거를 썼더라고요. 한 일간지에 남성 노동자 필진이 처음 섭외된 걸 보고 그 노동자 필진이라고 하는 파이마저 또 남성이 가져간다라는 논조의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글을 여성 입장에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역시 남성이면서 남성 필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되게 너무 그쪽 입장에 몰입해서 과몰입해서 좀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는 결국에는 좀 이렇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이 있고요. 그 사실 여성주의라고 그 무슨 주의, 무슨 이즘, 무슨 이스트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무슨 이스트를 자처할 만큼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또 페미니스트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나는 그냥 귀차니스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점이 남성 입장에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던 관점들을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의 시각으로 봤을 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게 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친구들은 페미니즘 무슨 이즘이라고 일단 붙은 것도 있고 갖는 개념이 뭔가 어떤 거대한 종교 체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거대한 세력이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를 당해서 하고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개념이 크게 잡혀 있으니까 뭐 대화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좀 돌 적에도 감수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좀 조롱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얘기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우리 말에서 쓰는 그 어휘가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그 어휘 자체도 그 오해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혐오라는 단어의 맥락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미소진이의 번역어를 이걸 갖다 쓰게 되니까 이게 번역을 하는 걸 알고 그 개념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미 뭔가 크게 와닿으니까 저는 애초에 이 단어 자체가 되게 혐오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혐오하면 딱 드는 생각이 여성을 혐오한데 남자 새끼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를 혐오할까라는 개념으로 막 번져버리더라고요. 소위 요즘 말하는 인셀에 대한 그 감정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사회에 그럼 굉장히 나름 어떤 소수자층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굉장히 멸시적인 감정을 바로 이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애초에 이 단어를 미소진의 번역을 여성혐오라고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썼다면 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급력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너 여혐이지, 너 여혐이지. 아니야, 난 여혐 아니야. 되게 극구 부인하게 바빴거든요. 왜냐면 다들 그 말을 그 인셀을 지칭하는 말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휘의 의미가 그 영역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 반대로 남성혐오라는 말을 이거 사실 의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얘들이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또 할 말이 없어지고 이 과정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갈 적에는 사실 무슨 주의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관점의 측면에서 이쪽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는 사실은 저도 되게 지금도 계속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더 얘기할 게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 이쯤에서 가만히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직 뭐 그런 상태예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가지는 그러니까 그냥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남성 페미니스트 분 저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 페미니스트인 또 저와는 다르게 저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발언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가 저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걸 밝히기가 되게 어려운 분위기가 좀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페미니스트라는 거를 쉽게 말하기는 아직 좀 어렵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너 페미니스트야라고 물을 때 응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대답을 할 적에 양쪽에 쓰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얘가 너 페미니스트야라고 물을 적에는 이렇게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아무튼 뭔가 이제 되게 낙인을 찍는 되게 모욕적인 그런 의미로 그냥 써버리고 이 대화가 좀 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라리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뭔가 다른 구체적인 어휘들을 동원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화나죠. 아니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걸 숨겨야 돼. 사실 이 패턴, 메커니즘 이런 거는 되게 몇 년 전에 그 소위 빨갱이라는 말이 막 통용되던 그것과 되게 같은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여성이지만 페미니스트다 이런 말을 쉽게 못 꺼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아직은 좀 어렵다. 그게 그냥 성별을 떠나서 공감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래시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다 나왔어서 혹시 백래시 현상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사실은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위들이 시작을 하게 됐을 적에 그때부터 저는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그때 페미니즘이 당연하게 그냥 총여학생회가 있고 총여학생 회장을 선출을 하고 막 하고 어떤 분위기가 그냥 당연한 시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 분위기로 확 반전이 돼서 여가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되고 그 여성들은 개념을 차려야 되고 이런 개념이 통용되는 시기가 이제 10년 정도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불어난 거라 미러링이라는 흐름이 막 나타날 때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10년 가겠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그 분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소위 백래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흐름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차피 90년대 그 운동을 하던 분들과 80년대 그 운동을 하던 분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2000년대 초반 그 10년 동안 없었던 것지만 다들 뭔가 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잘 몰랐지만 최근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들어보면 뭔가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역시도 지금 젊은 친구들과의 그런 단절된 어떤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당장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과 좀 크게 볼 부분들을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백래시라는 이름으로만 불러서는 그러니까 백래시라는 말이 결국 그 손희정 씨가 번역한 책에서부터 그 말이 쓰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딱 그걸로 굳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백래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하더라고요. 좀 여러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점에서 분명히 좀 이렇게 소위 터프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서 왜냐면 그 흐름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적에 저도 한참 알게 되던 분들과 또 하나둘 멀어지게 되고
결별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진 않으셔도 네네. 돼요. 그 잉글리시라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정치권에서 좀 특히 이준석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예전에 되게 제가 그런 댓글을 또 많이 달고 논쟁에 자주 개입을 했어요. 할 말이 많았으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 너무 복잡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섞여들고 그래서 길어지고 그럼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대 남들을 어떻게 할지보다는 사실은 진영 안에서 오히려 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숙대 사태라든가 뭐 변호사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영 안에서 사실 얘기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건 혐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청주 지역에서도 그 사건을 목격을 했거든요. 기존 정치권에서 좀 정치 세력화하고 싶은 마음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했다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에 확 그게 분쇄되면서 그러면서 이쪽의 친구들이 레디컬 쪽으로 확 기울어지게 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 운동을 견인하던 세력의 운동권이었다면 그 운동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 저항 이런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쪽 진영에서는 거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쟤들이 권을 혐오해, 정치를 혐오해, 우리를 혐오해라는 식으로만 하고 마는데 혐오라고 부르기 전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분명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친구들이 레디컬의 길을 택하고 트제는 정신병 아닙니까?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할 적에 되게 뜨악했던 마음은 있는데 그 전에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하는 과정들도 같이 봤기 때문에 마냥 욕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점들에서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성혐오라는 단어의 출발 자체가 이미 혐오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지점들도 이 안에서는 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신지혜 후보가 이준석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의 뭐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소진의 개념이 설명되기도 전부터 이미 남성 혐오라는 개념이 뭐가 거대하게 지금 와버려서 설명을 하기도 되게 힘들어져 버려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혐오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도 그런 거잖아요. 그 번역어를 쓰다 보니까 왜 군대 간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이 오는데 사실 그 말은 여성혐오라는 말을 쓰기 전 초창기부터 그 말 아닌 것 같아라고 말이 나왔는데 다 그냥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쓰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하면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위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좀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젊은 친구들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관점 그리고 세계관 이게 분명히 좀 좁은 면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있는 다른 고리를 안 보고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프레임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건 힘들겠지만 이 바깥쪽에 프레임이 없는 취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정리되지 않은 말을 좀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나 이러한 것에서 각자가 가져야 될 고민이나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각자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대목인 것 같고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정말 너무 잘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정리. 지수 혹시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 일단 여기서 끝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제 다 해서 저도 없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 단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방금 이야기 하셨을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 요즘에 많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혹시 이야기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지 공유가 되면 뭐 바람직하지 않더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선생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 혹시 이야기해 주실 게 있는지 그리고 없으시다면 있어도 얘기해 주시고 없어도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이 단체를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만약에 그렇게 리드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다고 했을 때 많이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제가 그 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있는 뭔가 움직임들을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물어봐야 되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초대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그쪽에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던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트워크 다른 분들 데리고 와도 되냐 그랬더니 그게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예 네트워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임에서 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개론서들, 학술서들 갖다 놓고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일단 자꾸 모임에 책을 안 읽고 가서 제가 문제가 많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페미니즘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막 마르크스 얘기 나오고 막 뭐 제3세기 얘기가 나오고 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렵고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그 레디컬이라는 세력에 떨어져 나가면서 했던 말들이잖아요. 저쪽에 페미니즘 한다 그래서 갔더니 쟤들이 자꾸 뭔가를 섞어 그러면서 그쪽에 거부감을 갖고 떨어져 나간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게 맞다라고 지금 답은 못 하겠어요. 또 공부 모이면은 기회가 되면은 뭐 같이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존에 흔히 보던 영화들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영화들 보면서 이 관점으로 좀 같이 좀 해체해보고 얘기해보고 왜냐면 한국 근현대 소설에 대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책도 나왔고 근데 영화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언맨 보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을 제가 주도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주도를 하는 여자분이 따로 계시면 거기에 빌붙어서 좀 같이 해보시면 그럼 저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인터뷰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 어쨌거나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다들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사회적인 이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활동 혹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사회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 갖기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자신이 그리는 좀 이상향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지금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할 것 같은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라는 게 대답이에요. 그 저쪽에서 말하는 여성 해방이 뭔지도 사실 개념이 그렇고 이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노동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같이 섞여들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게 답이다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논란들이 있잖아요. 성매매에 관한 얘기들과 뭐 대리모 논란도 있었고 이 부분도 되게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좀 들여다보면 그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 이상향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다기보다는 당장 느끼는 문제점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상향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상향을 보고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자리가
필요하기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이 자리에 적임자인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지유 선생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선생님이 하신 표현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충실한 필요는 있다. 이거 저도 굉장히 오늘 갖고 갈 언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좀 그러니까 저 혼자 걱정이 됐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렇게 되게 어색해 하실 것 같고 뭔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를 진짜 잘 풀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거든요. 잘 네. 풀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